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3장 도시개발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은 우리 시험에 6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게 되면 항상 4문제 이상은 쉽게 해결되더라고요. 여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는데 현재 도시개발법은 3단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선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를 개발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1번 적용 대상에서 도시개발구역 찾으셨죠.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는 뭐다? 도시개발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지부터 조성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 절차를 다루는 법이고 그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개발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로, 학교, 병원 등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나 공립학교를 만들게 된다면 이것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는 장소를 도시군 계획설 부지라 표현합니다. 반면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은 도시개발구역이라 하며 나중에 정비법 공부하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정비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정비사업하는 장소를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단지 조성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 신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과 연결하여 연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용어 정의와 관계없습니다. 개발법에서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시개발 사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조성 사업도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하는데 주택단지나 산업단지나 관광단지를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단지나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라 한다. 이 말 옳은 지문입니다. 신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한다. 신도시개발 사업이란 말은 없죠. 시가지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다루는 법령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3단계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 2번에는 개발계획 및 개발구역이란 말을 확인할 수 있고 3번 시행자 및 실시계획이란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내용을 각각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절차는 도시개발사업하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1단계 절차가 되게 됩니다. 개발사업하는 곳을 개발구역이라 하고 이 개발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만들 것인지 공장 들어서는 산업단지 만들 것인지 호텔이나 관광지 들어가는 관광단지 만들 것인지 목적 명확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그와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개발계획 수립권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를 달리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지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단지 조성사업과 시가지 조성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사업하는 자를 시행자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시행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돈 많아야 됩니다. 능력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지정권자가 확인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자는 개발구역 지정 당시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고 저 실시계획은 1단계 행정계획인 개발계획에 적합해야 됩니다.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가장 잘 아는 자는 개발계획 수립한 자이죠. 개발계획 수립한 자는 누구이다? 지정권자입니다. 그 지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실하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행자는 내가 살 집 만들고 살 때 건축주가 건축 허가받아야만 내가 살 집 만들 수 있죠. 건축주가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이고 건축 허가라고 하는 것이 실시계획 인가와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인가받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이것을 3단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3단계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방식입니다.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모든 토지를 사전 현금 보상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시개발 사업하는 형태를 수용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여러 필지 농경지나 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곳에는 도로, 전기, 수도, 학교, 종합병원, 아파트 단지라는 게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저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 소유한 다양한 토지를 도시개발 사업을 모두 완료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기반 시설이 설치되게 되고 그 기반설에 둘러싸인 대지가 조성되게 되면 종전 토지와 개발 사업 이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는 토지 교환의 준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업 시행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이 있는데 혼용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 특징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시행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공사 완료 절차를 거친 이후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3단계는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과 공사 완료 절차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정리해 나가시는 게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우리가 공부할 기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와 관련되어 1단계 관계된 사항으로 양가로 1번 개발 계획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주총수입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여기 지정하려면 이 말은 동시를 말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동시에 수립하기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권자와 개발계획 수립권자를 달리 구분할 필요 없겠죠. 개발계획 수립은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들을 지도지사라 하죠. 2번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라 하고 그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데 이 대도시장은 기초단체장입니다. 경기도에는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여러 존재하는데 그들은 분명 기초단체장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의 경우에는 도지사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자는 지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적인 지정권자로 파악해 놓습니다. 2번입니다. 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번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필요 있는 경우 국가 추천호수입니다. 2번, 3번 묶어놓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 추천호수입니다. 여기 요청이라는 단어는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3번입니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장이 공공기관장부터 정부출연기관장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30만 제곱미터 추천호수입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계획 추천호수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추천호수입니다. 여기 제한은 비행정청이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 사용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은 바로 주택공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주택공사는 정부 투자기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거든요. 이들이 국가계획과 관계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마다 정부 출연기관, 정부 투자기관이 지방의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는데 그런 형태가 바로 3번이 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 추천호수입니다.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5번입니다. 천재지변 추천호수입니다. 그 밖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러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구역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로 규모 크죠. 그래서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 큰 때 그리고 개발 사업 필요한 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를 지정권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지정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본 수업에서 다시 다루어 주시고 지금은 지정권자에 관한 구분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다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함께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였습니다. 2번 용도구역 지정 변경이었죠. 그리고 3번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리고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5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6번은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 6가지 사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관할 관청은 입안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서무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 해양서무장관은 버리고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인 결정권자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같죠. 사실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에서 정해놨는데 도시개발 사업 절차까지 국토계획법에 포함시키게 되면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가시켜 놓은 게 개발법이죠. 그래서 지정권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청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조정에 관한 법률로서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에게 다양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청이라 하고 행정청의 법률 행위를 행정행위라 했고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행정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그 행정부에 행정청이라고 하는 행정행위하는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행정청에는 각부 장관,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역단체, 시도지사이죠. 그 광역단체를 구성하는 시, 군, 구청장을 기초단체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시도지사와 시도를 구성하는 기초단체장인 시, 군, 구청장을 각각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도에 속해 있는 시, 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있다면 그러한 도시를 대도시라고 그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개발 사업을 경기도 안에 경기도지사가 지정권자이고 서울시 안에 서울시장이 지정권자이며 경기도의 성남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대장지구라는 곳 들어본 적 있습니까? 판교 바로 밑에 대장지구 개발 사업. 지금 경기도의사가 그 대장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 진행하셨거든요. 그런 곳이라고 하면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저 행정청 뺀 나머지를 다 뭐라 한다? 비행정청. 여기 비행정청에는 정부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투자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택공사에 있거든요. 그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존재합니다. 그 주택공사는 중앙에서 만든 공익사업하는 회사이죠. 중앙공사. 그리고 서울에는 SH공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방공사입니다. 그런 정부 투자기관과 지방공사는 공익사업하는 자이고 행정청과 함께 공이라 하며 이들을 뺀 나머지를 민간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험 볼 때까지 천국이란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도시화 사업 필요한 경우, 국가가 도시화 사업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친 경우로서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대등한 관청이거든요. 서로 타협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 때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 만들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단지 만들자고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문단지나 중문단지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면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광단지 만들자고 요청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요청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가 아니라 중앙공사입니다. 이들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균형발전과 관련되어 혁신도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장만 가능하다. 민간이나 지방공사는 안 됩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되고 여기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에 따르게 되면 인구 10,000명이 거주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10,0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면적인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제안하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은 행정청이다, 행정청 아니다. 아니죠. 그들은 요청하는 자입니까? 제안하는 자입니까? 제안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같습니다. 왜? 개발법이 국토계획법에서 분가되어 있다는 것 파악해 놓으시고 예외적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천국이 가끔 TV에 알바 천국이라고 하는 광고 본 적 있습니까? 그때 나오는 알바생이 천국이더라고요. 이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장, 다른 부처의 장관이 요청하면 공공기관장이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제안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해 놓습니다. 3번 시행자 실시계획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지정권자 충업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전부 환지 방식 가로 해놓습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2단계 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만약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 현금 보상하고 도로나 학교 등의 다양한 인프라 설치하고 다양한 건물 만들어야 되죠. 진짜 돈 많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그 사업할 만한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누가?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화 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이 이루어지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관할관청은 지정권자이거든요. 그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인지 능력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권자가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함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개발사업 다 끝나고 종전 토지를 대신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사후 현물 보상 차원으로 땅을 주거든요. 그 보상하는 땅을 환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는 개발사업 이후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 현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라는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친구들끼리 5,000원씩 내서 피자 한 판 주문할 수 있죠. 그리고 피자에는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나옵니다. 같은 돈을 냈는데 내가 받아든 피자 한 조각에는 소세지 토핑이 하나 올라가 있고 옆에 친구 거는 토핑이 2개, 3개 올라가 있다고 하면 소세지 토핑 하나 있는 피자 한 조각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마음 편하다? 마음 상해 있다. 마음 상해 있거든요. 그 피자 한 조각에도 마음 상할 수 있는데 환지 방식으로 땅을 받게 되면 옆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받는 환지와 내가 보상받는 환지를 비교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내게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 나는 가만히 있는다, 소송한다.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10년 지나더라도 20년 지나더라도 도시 개발 사업이 미완성 상태에서 보류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게 되면 성공할 도시개발 사업 형태이다? 실패할 사업이다. 실패할 사업이거든요. 그 실패할 사업에 엉뚱한 사람이 돈 투자해서 부도 파산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땅 주인인 토지 소유자 그리고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조합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합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실패할 사업이라고 하면 파산할 사업이라고 하면 땅 주인이 알아서 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와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은 실패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어라. 그런 차원에서 소유자,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입니다. 2번 실시계획입니다.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고 지정권자의 인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시계획도 개발계획에 부합해야 되고 개발계획 수립한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내용 잘 알고 여기에 부합하는지 지정권자 잘 알겠죠.
그래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수용 동원해 놓습니다. 환지 방식, 환지 동원해 놓습니다. 이를 혼용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용 방식은 시행자가 사전 현금 보상하고 도시개발구역의 땅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 시행자 외 다른 토지 소유자 없죠.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반면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땅으로 보상하는데 보상해 주는 땅이 뭐다? 환지입니다. 신속하게 사업 이루어진다. 시간 많이 걸린다.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받을 때까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이해 관계인으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는 딱 두 가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사업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2.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 가로 해놓으시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을 본다. 다음 날 추정습니다. 환지 방식의 경우는 환지 처분 추정습니다.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사업 시행이 수용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공사 완료 공고한 날, 이날까지는 도시개발 사업 기간이고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이라면 공사 다 끝났다고, 공사 완료 공고했다고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저 공사 완료하면 환지를 사후 현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해야 되고 저 환지 처분 고시하면 그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지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땅에 대한 사후 현물 보상하는 땅을 뭐라 한다? 환지. 그래서 이 환지 처분 하게 되면 이 환지 처분은 바로 소유권, 물권 변동과 관련된 행정 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 변동은 등기한 때 이루어지는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는 등기와 관계없이 환지 처분으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항상 우리는 개발법과 관련되어 3단계로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 개념을 잡아 놓으시고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항상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4장 정비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